네,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고생한 동지님들, 생윤러들 1번부터 바로 직진해 보면서 어떤 문항들 좀 더 보완하면 될지 살펴보죠. 1번 어떻게 푸셨어요? 윤리학의 분류에 관한 문제인데 산뜻하게 스타트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가나가 무엇인지 판단해 볼까요? 가는 윤리학이라는 것이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인간이 준수해야 될 보편적인 도덕 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극히 규범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가치 판단을 하면서 실천 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테니까 이건 규범 윤리학이겠다라는 정도의 범주를 잡고 문항을 스타트해보죠. 반면에 나번 윤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행위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도덕 현상을 경험과학적으로 조사해서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나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떻게 행위하고 있는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어떠한 관습과 풍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경험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기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기술 이야기죠? 좋아요. 그러면 갑과 가와 을, 가와 나 정리 잘 됐고요. 1번 선택지부터 가보죠. 1번 가. 도덕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행위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가를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실생활에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어떤 규범이나 원리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과 실천으로 인도하는 행위의 지침과 원리들을 필요로 하는 규범 윤리학의 성격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2번 도덕 언어 분석의 윤리학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죠? 메타 윤리학. 잘했어요. 가도 나도 아닌 입장이구나 라고 하고 그래서 2번이 오진술이구나 하고 빼주면 돼요. 세 번째, 도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이론을 정립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도덕적인, 그러니까 규범적인 성격과 가치 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문제 해결을 하죠. 도덕 이론을 정립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에다가 이론 규범 윤리학적인 성격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3번은 기술 윤리학으로는 어울리지 않네요. 4번 갑니다. 도덕 규범의 타당성을 가치 중립적으로 검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나번 기술 윤리학이 가치 중립적으로 검증하는 건 뭐예요? 도덕 규범의 타당성이라기보다는 그 사회의 문화, 관습, 도덕적인 현상 등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으로 조사하고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주고 인과관계를 설명하겠죠. 제가 지금 말한 것들 머릿속에 싹싹 스쳐가죠. 그런 것들이 다 선택지에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하면서 자, 나번은 어쨌든 4번에 나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빼주고 5번 가와 나를 합쳐서 도덕적인 관습을 가치와 무관한 사실로 보아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5번 선택지를 봤을 때는 가번의 경우에는 인간들의 행위나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 옳은 행동에 대한 지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와 무관한 혹은 가치 중립적인이라고 하는 서술이 가번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많고요. 나번의 경우에는 도덕적인 관습이나 풍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가와 나를 둘 다 합쳤을 때의 공통 진술로는 맞지 않겠죠? 좋아요. 그럼 깔끔하네요. 우리 처음 얘기했던 1번이 정답 맞습니다. 우리 수능에서도 꼭 맞추게 될 거예요. 2번 갑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은근히 많이 나오죠. 주거윤리에서 하이데거이거나 볼로브일 텐데 볼로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볼로브라고 하는 이름을 특정 짓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제시문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었죠. 정말 그런지 가볼까요? 인간은 외부 세계에서의 싸움에서 지쳤을 때 돌아와 긴장을 풀고 다시 나갈 수 있는 거주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의 거주의 평화를 박탈해버린다면 인간의 내적인 해체는 불가피하대요. 사는 곳이 바뀌더라도 거주의 질서와 집의 편안함을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요. 거주 공간에서의 진정한 자신의 존재 근거를 발견할 수 있대요. 저는 이번 문제를 보면서 특히 이 부분은 5번 선택지와 좀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왔었던 선택지의 구성과는 조금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새롭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번부터 진위 여부 판단해 볼게요. 인간은 삶의 체험과는 분리된 점유물인 집에서 거주한다. 인간은 삶의 체험과 분리된 점유물인 집에서 거주한다라는 건데 이 강연자는 집 혹은 집에서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삶의 체험과는 분리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삶 속에서 그 체험 속에서 밖에서 지쳤을 때 안으로 돌아와서 긴장을 풀고 또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바깥과 나를 어느 정도 분리시켜 주면서도 외부로 열려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체험과는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판단해주고 두 번째, 거주함으로써 자신의 참된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참된 본질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건 제시문의 내용 보니까 이 부분들요. 진정한 자신의 존재 근거를 발견하고 관계를 맺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들은 참된 본질을 실현하는 것과 연관이 되겠죠. 세 번째, 사적인 거주 공간에서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요. 그 평화를 박탈해버린다면 인간의 내적인 해체는 불가피하다라고 했으니까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박탈해버린다면 그만큼 이렇게 힘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게 딱딱 유추가 되네요. 좋아요. 딱딱 떨어져요. 제시문과 선택지를 맞춰보면서 꼭 문제를 풀고 확인을 하세요. 네 번째, 인간은 거주를 통해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냐. 그쵸?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다섯 번째, 인간은 새로운 거주 공간에서도 자아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다. 아까 여기 자신의 참된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2번의 문장에 쓰인 요소처럼 5번에서 자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거주 공간에서도 그러냐 아니냐라고 묻는 게 좀 새롭긴 했어요. 그런데 그 근거를 제시문 속에는 심어주고 있어요. 그걸 깨알같이 가져와서 딱 판단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맞아.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네. 첫 번째 봤었던 선택지가 틀렸네. 하고 또 깔끔하게 마무리. 오케이. 세 번째 문제 갑니다.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성과 윤리인데 지금까지 전형적으로 나오던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 이 입장과는 조금 다르게 좀 강화되는 측면이 있죠. 제시문 볼까요? 인간이 상대의 성을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향유로서 이러한 행위는 인간이 스스로를 사물로 만드는 것이고 인간이 갖는 고유한 인격체로서의 권리와 모순된다. 다만 결혼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상대의 성을 사용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물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거고 인격성을 상실하지도 않는 것이 되는 거다. 여기서 중요시하는 건 결혼이라고 하는 관점을 전제로 두고 있으니까 무슨주의? 그렇죠. 보수주의라고 잡고 가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은 쾌락적인 가치를 지니고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서로가 동의한다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던데 나는 이 주장에 대해서 기억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보수주의 입장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조합이 무슨 주의? 그쵸. 자유주의적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들에게 어떠한 언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선택지 고. 성적 행위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해악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요. 이미 언급하고 있어요. 이걸 간과하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성적 향유는 오직 부부라는 조건 하에서만 정당화가 가능한데 저 사람들은 그거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요 결혼을 강조하고 있는 이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가 있네. 2번 동그라미. 세 번째, 성인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추구해도 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제시문에서처럼 서로가 동의한 성적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간과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X. 네 번째, 성적 행위는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정당화될 수가 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쾌락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4번 문항의 점을 간과하지는 않겠죠.
다섯 번째, 성의 생식적인 가치보다 쾌락적인 가치를 더욱 중시해야 된다라는 점을 간과하냐. 다시 한번 쾌락적인 가치를 더 중시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X. 그래서 보수주의 입장에서 자유주의 입장에게 줄 수 있는 언급으로 이 맥락상에서 가능한 것은 2번인 거고 나머지는 틀렸어요. 예,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이 문제 보면서 이번 9월 모의평가 18번 문제 있죠. 그 문제도 복습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도 복습해 두면 더 좋겠다. 4번 갈게요. 가불병사 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이 뭐냐라고 묻고 있는데, 제가 총평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 문항들 중에서 내가 막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문제가 좀 벅차다,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체감 난이도가 느껴졌다면, 이런 류로 보통은 한 두 입장, 갑을 혹은 가나가 엮이는 문항이 이번 학력평가에서는 한 3사람 정도가 다 들어가서 좀 무겁죠. 생각해볼 요소들이 많은 그런 문제였어요. 3점인데 도전해볼 만합니다. 갑번, 실천이성의 평화 상태를 직접적 의무로 부과하더라도 국가 간의 계약 없이 영원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 이분은 영원한 평화, 영구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든 전쟁의 종식을 추구하는 평화 연맹이 있어야 된다. 누구? 그죠. 칸트예요. 칸트의 영구 평화론만으로도 나오지만 국제관계에서 칸트 그리고 현실주의적인 입장의 모겐소, 바로 요 조합도 최근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잘 봐야죠.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세력 균형이다. 세력 균형 엄청 중요하죠. 한 국가가 세력 균형의 유지와 지수립을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군비 경쟁이다. 현실주의 맞고 발문에서 사상가를 묻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 과정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현실주의 사상가로는 모겐소를 잡고 가면 돼요. 그러면 병번의 조합은 누구냐? 군비 경쟁을 초래하는 전쟁이 사라져야 평화가 실현될 수 있고,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해야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 구조적 문화적인 평화, 구조적 문화적인 폭력까지 없어진 상태에서 진정한 평화를 얘기하는 건 그쵸, 갈등. 이 세 조합 좋아요. 그럼 이 조합을 두고 각각의 입장 한번 가볼게요. 칸트, 모겐소, 갈퉁입니다. 자, 1번 칸트. 다수의 국제연맹을 창설해야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된다라고 했어요.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구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각 국가들이 공화 정체를 갖고 그 주권을 바탕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계 연맹을 맺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시민법을 따르면서 연맹을 맺는 거예요. 그게 다수의 국제연맹을 창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두 번째, 인간 본성에 근거해서 국제관계를 이해해서는 안 되냐? 안 되죠. 안 된다가 안 된다고요. 왜?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인 거야. 그래서 인간들 사이 혹은 사회, 집단 혹은 한 국가 내에서도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국제관계도 역시 그런 거야 라는 논의로 가보자면 인간 본성에 근거해서 국제관계도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죠? 두 번째 거 좀 가뿐하게 X. 세 번째 거는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은 항상 의도적으로 발생하냐. 이런 거 선택지로 나올 때 됐죠. 항상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갈등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문제, 선택지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료들, 제시문들도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은 이미 우리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X. 국가들 간의 모든 분쟁은 국제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모든 분쟁을 국제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아까 현실주의, 모겐소의 입장은 어때요? 답이 뭐겠어요? 그렇죠. 세력균형. 그러니까 맞지 않겠죠. 그러면 다섯 번째. 칸트와 갈등을 엮어서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군비 경쟁을 삼가는 거, 폭력적인 거 혹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 요거를 좀 폭넓게 공통적인 관점에서 정답이라고 답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자, 요 세 사람의 조합은 굉장히 새롭고 재밌었는데 이 중에 칸트와 갈퉁 자체의 조합, 칸트와 무겐소의 조합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 이전에 더 많이 나왔던 칸트와 갈퉁의 조합에게서 요런 맥락과 뉘앙스를 갖고 있는 정답지 두 사람을 엮는 혹은 정치의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것까지 이거 뭐 완결된 모순 없는 문제점 없는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그냥 그 간단한 키워드로만 얘기를 하면은 이 정치가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거, 정치의 도덕성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엮어서 지금까지 나왔었던 이 사상가들의 조합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5번 가겠습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부터 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뭐냐라고 묻는데 자연과 윤리예요. 자, 우리 일단은 자연과 윤리 문제 풀 때 어려운 거야. 내가 많이 틀렸던 거야. 실수 많이 했던 거야. 라고 긴장하기보다는 야, 답이 있겠지. 내가 맞출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좀 담담하게 봅시다. 그리고 답을 탁 찾아내자고요. 긴장하지 말고. 일단 가불병의 사상가는 명확한 단서를 주고 있으니까 빨리 한번 해결해 보면 대지용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심리적 윤리적 관점에서도 검토해라. 레오폴드. 1번은 자연 존중의 태도를 이해하는 신념체계가 생명 중심 관점인데 생명 중심 관점에서는 모든 유기체들의 목적론적 삶의 중심. 테일러. 병범. 동물 해방의 관점에서 우리는 종차별주의를 벗어나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고 살아가야 돼. 싱어. 더 얘기 안 할게요. 이걸 여기 가서 얘기합시다. 갑번이 누구였었냐면 레오폴드. 1번이 테일러. 병번이 싱어예요. 그러면 기억과 니은 선택지를 보니까 자연과 윤리에서 우리가 꼭 챙겨둬야 되는 핵심적인 주제가 나오고 있죠. 뭐뭐로부터 독립된 가치, 즉 인간의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내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가 무엇이냐를 판단하는 그 범주 문제. B번, 도덕적인 지위 문제. 자연과 윤리의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도덕적인 지위를 갖는 존재를 어디까지로 봐줘야 되느냐. 그 두 가지 포인트 잘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억의 A부터 한번 스타트 해보죠. 생명체는 인간의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지니냐. 생명체가 인간의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지니고 생명체 그 자체는 말하자면 내재적인 가치를 지니는 건가? 라고 묻는다면 레오폴드는 생태주의까지 가고 있으니 생명체를 포함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겠죠. 그럼 레오폴드 예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테일러는요? 생명중심주의 사상가인데 어떻게 생명체는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평가하는 것이 테일러의 기본 입장이니까 여기도 예스 해줘야 되죠? 아하! 그러면 예, 아니요, 요 기억 선택지가 일단 X다. 내가 요 부분에 확신이 있다면 이 두 가지는 제외를 시키고 니은번 B. 유정성이 없는 생명체들은 도덕적인 지위를 지니는가? 유정성에다가 이제 한자 넣지도 않았어요. 감정 생활을 하는 존재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들.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그 유정성 얘기할 텐데 유정성이 없는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감정 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생명체? 그럼 이걸 좀 털고 가보자면 유정성이 있는 생명체들이 동물과 같은 존재들이라면 생명체이지만 유정성은 없다라고 얘기하려면 동물보다 식물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범주를 쉽게 분류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 식물들에 대해서는 도덕적 지위를 갖느냐 아니냐라고 물어본다면 테일러의 경우에는 식물들도 그 식물인 생명체들도 도덕적인 지위를 가져 독립된 가치를 지녀 내재적인 가치를 지녀라고 말하겠죠. 테일러 예스. 그러면 싱어는 어때요? 싱어의 경우에는 동물중심주의니까
유정성이 없는 생명체라면 도덕적인 지위를 지닌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요 구도는 맞았어. 그럼 니은은 꼭 들어가야 되겠네. 디귿번 C. 모든 생명체는 의식적으로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는가? 혹시 여기서 삐끗한 친구들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 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근데 그 체계가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번식하는 그 체계가 말이죠. 의식적인 걸까요? 의식적인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그런 의식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번식할 수 있는 그 체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존재를 존중해야 돼. 이 얘기인 것이지 의식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씨, 여기에다가 테일러에다가 노를 해주는 게 이번 문제 관건이었죠. 그럼 이 디귿번을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리을번. 동물의 고통과 인간의 동일한 고통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는가? 우리 동지님들이 이걸 다 잘 풀었을 거라고 믿지만 혹여나 기억이 흐릿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계속 기출됐어도 계속 흔들리는 부분이죠. 동물의 고통과 인간의 동일한 고통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라고 했는데 이익평등 고려의 원리에서 그 동등이라는 말이 들어간 상태에서 오답과 정답으로 계속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었죠. 이익평등 고려의 원리에서 인간과 동물을 그저 동일하게 취급해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되고 싱어가 이야기하는 그 원리는 동물의 고통 또 인간의 동일한 고통 그 동일한 고통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취급해야 된다라고 그가 언급하고 있는데 이 언급, 이 문장 자체가 참 이 원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죠. 이게 선택지로 따로 빠지지 않았더라도 제시문 속에 있더라도 이 자체가 제 선택지로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잘 봐두세요.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여기가 yes인 게 맞아요. 그래서 리을번이 만든 거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들어가는 4번이 정답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두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해서 2개, 3개 조합으로 가게 되고 딱 그 하나 끝까지 그 한 선택지 가지고 갈등하게 되면 오답률이 높아지는데 그래도 이 선택지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여지가 있기는 했었어도 어떻게 하다 보니 그래도 정답은 잘 맞췄습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였고요. 좋은 아이디어 갖고 있었으니까 잘 훈련해보고 복습해보시길 바래요. 6번 갑니다. 요것도 세 사람 조합이에요. 국가권의 정당성인데 보통은 최근에는 로크 한 사람 나오거나 로크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조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자, 일단 이거 미리 말합시다. 로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죠, 이게. 근데 거기에다가 갑번이 홉스예요. 어떻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2번째 줄, 비참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를 보존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국가를 구성한다. 자연 상태에 대해서 비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홉스의 입장이겠죠. 그리고 1번은 그 자연 상태를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라고 얘기하면서 생명, 자유, 재산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향유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 로크 입장인 거고. 병번의 경우에는 국가 속에서만 인간의 행복 실현이 가능하고 국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자족적인 최대 공동체, 자연적 결사체의 최후 형태이자 최고선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가장 높은 단계다. 아리스토텔레스인 거죠. 홉스, 로크, 아리스토텔레스 여기 가서 얘기해보죠. 여기 3원을 두고 서로 비판하는 형태 요거 하나하나씩 따져봐야 되니까 여기다 쓰고 갑시다. 이게 보통은 교정적정이 많이 나오는 문항이죠. 딱 19번에 교정적정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국가권의 정당성이에요. 가보죠. A. 홉스가 로크에게 군주가 아닌 입법부가 최고 통치 권력을 가짐을 간과한다라고 했어요. 보면 로크 입장에서는 입법부가 최고 통치 권력을 가짐을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판의 구도 X. 2번째 B입니다.
로크가 홉스에게 준법에 우위는 명시적 정의를 통해서만 발생함을 간과한다. 로크의 경우에는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암묵적인 동의까지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통해서만이라고 하는 로크의 입장 자체로 맞지 않기 때문에 X. 세 번째, B와 D로 갑니다. 지어보죠. B와 D. 오케이. 로크가 두 사람한테 날리는 거예요. 통치 권력은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임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요. 로크의 경우에는 절대적이거나 자의적인 권력이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죠. 그래서 비판의 구도에도 맞지 않고요. C와 E로 갑니다. C와 E. 아리스토텔레스가 두 사람에게 날려요. 국가는 가족과 달리 선한 목적을 추구함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가족이든 마을이든 선한 목적을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자족적인 가장 높은 단계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과 달리 선한 목적을 추구함을 간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두 사람에게 날릴 비판의 구도는 맞지 않네요. 야, 정답 5번에 가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고 시간 걸리는 문제에 3점. 이런 거 매력적인 거죠. 국가는 합리적인 개인들의 계약의 산물임을 간과한다. 그래서 저는 문제 풀고 나서 그치 이렇게 체크했어요. 이 세 사람의 구도 중에 이렇게요. 로크와 홉스는 사회 계약론자니까 합리적인 개인들의 계약의 산물이다라고 국가를 얘기하는 사람들인 거고 그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정치적인 본성이나 특성을 두고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D와 F의 구도 이 두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날릴 비판의 구도는 5번이 딱 맞죠. 오케이. 6번 클리어. 수고했습니다. 7번 가보죠.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마음 급해하는 친구들이 있길래 토론의 핵심 쟁점 개념 기반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은근히 3점짜리로 나올 때 이런 거 실수하지 말고 꼭 맞춰두고 이런 거에서 문제 점수의 베이스를 좀 잘 다져둬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나왔어요. 소재는 유전공학, 유전자 치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갑과 을이 두 번씩 대화를 주고받죠. 일단 갑,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개발된 유전자 치료는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전자 치료는 인류의 고통을 줄일 수 있으므로 허용돼야 해. 동의합니다.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치료 목적의 유전적인 개입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선택에 따라서 자녀의 유전적인 자질을 강화하는 것도 허용해야 됩니다. 요게 지금 핫 이슈죠. 항상 유전적인 자질을 강화하는 것까지 허용해야 되느냐 마느냐. 뭐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까지 가야 되느냐, 체세포 유전자 치료까지 가야 되느냐. 요 두 파트 치료 목적으로만 가야 되느냐, 유전적인 자질 강화도 가야 되느냐. 요거 아주 잘 나오는 거죠. 갑이 유전자 강화를 통해서 체력이나 지적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것은 자녀의 삶을 부모가 원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후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고요. 허용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1위, 그렇지 않습니다. 후세대는 유전자 강화를 통해서 향상된 체력이나 지적 능력 등을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유전자 강화라는 게 자녀의 삶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답 나왔네요.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죠. 이 유전자 강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바로 OX로 나눠지는 핵심 쟁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전적인 자질을 강화하는 유전자 강화라고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부분이 토론의 핵심 쟁점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확인해 볼 때 제시문의 내용과 선택지들을 맞춰가면서 확인을 하되 이 틀을 기억하세요. 두 사람 다 긍정의 대답을 하거나 두 사람 다 부정의 대답을 하고 있다면 토론의 핵심 쟁점이 아니다. 그리고 논의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라면 역시 토론의 핵심 쟁점의 정답의 범주에선 빠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8번.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뭐냐? 갑번.
철인들이 최고 지도자들이 돼서 올바른 것을 가장 중대하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받들고 증대시켜서 나라의 질서가 잡히게 해야 한다. 자,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철인 통치라고 하는 냄새는 많이 나는데 제시문 보면요. 지금까지 플라톤에서 막 나왔었던 항상 반복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좀 새로운 면이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체감을 잘 못하고 철인? 플라톤인가 봐. 넘겨버리면 금할 수도 있는데 제시문 한번 꼭 꼼꼼히 읽어보면서 복습하길 부탁드립니다. 1번. 명군이 백성의 생업을 관장함에 있어서 부모 공양과 처자식 부양에 부족함이 없게 해야 백성을 선한 대로 이끌어줄 수 있다.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어진다. 결정적이에요. 여기 뒤에 갔어요. 그래서 항산하고 항심 넣으면 아예 맹자야 라고 여러분들 문제 워낙 많이 풀었더라도 왜 항산이 필요해? 바로 이거 때문이죠. 그러면 기역번각. 통치자는 조음 자체를 모범으로 삼아서 다스려야 돼. 통치자는요, 철인은요, 선의 이데아를 깨달은 자죠. 조음 자체를 모범으로 삼고 다스리는 자여야 되는 거 꼭 맞아요. 니은번을 통치자는 백성의 삶의 기반인 항산을 보장해야 된다. 맞죠? 그럼 기역 니은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돼. 아마도 둘 중 하나. 그럼 디귿번. 통치자는 손수 농사를 짓고 다스릴 일도 없게 해야 돼. 다스리는 일도 해야 해. 이거 안 되죠. 통치자는 통치 일을 하고 손수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 일을 하고 각자의 일에 충실한 것이죠. 그것들 사이에 조화를 이루고 상호 보완이 되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디귿번을 빼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럼 리을번.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사회적 직분을 이행해야 돼. 자신의 사회적 직분을 이행해야 돼. 충실히 이행해야 돼. 그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질서를 이룰 수 있어. 유교와 플라톤의 조합에서 잘 나오던 이야기죠. 그럼 리을까지 가는 거네. 1번 빼고 4번 리을까지 들어간 거 넣어준다. 요렇게. 오케이. 9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멋진 글이죠. 명성을 추구하지 말고 모략을 일삼지 마라. 일에 책임자가 되지 말고 지혜의 주인이 되지 마라. 담이 없는 도를 체득해서 없음의 경지에서 논이뤄야 돼. 지극한 사람, 지인 나왔죠? 거울과 같아서 일부러 보내지도 않고 일부러 맞아들이지도 않아. 그저 응할 뿐 간직하지도 않아. 도가의 입장이 때로는 키워드가 잘 안 나와서 어렵기도 하고 맥락 자체가 되게 철학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어렵기도 한데 이 제시문 그래도 고마운 게 지인이라고 하는 도가 장자가 이야기하는 성인, 지인, 진인, 천인 우리 외웠었죠? 이상적인 인간상도 나왔었고요. 담이 없는 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장자, 소유유, 재물 이런 개념들이 떠오르죠? 좋아요. 부정의 대답이라고 그랬거든요. 정답이 못해도 4번쯤엔 가있겠지 생각하면서 풀었어요. 근데 1번이 바로 틀렸더라고요. 왜 틀렸는지 바로 제가 체크했죠? 우리가 얼마나 했어요. 도가 입장에서는 분별적인 판단과 지식을 초월한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선악을 객관적으로 분별하는 거, 분별하는 이 분별지에 대해서 초월해야 되니까 1번이 부정의 대답으로 정답이야. 살짝 싱거우면서도 고마웠어. 내가 수험생이라면 맞았다 하고 나머지 확인해야죠. 천지만물 어디에나 있는 도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그렇죠. 도라고 하는 것은 천지만물 어디에나 있어요. 똥에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죠? 세 번째, 마음을 비워 깨끗이 하고 타고난 본성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가? 심재, 좌망, 소유유, 재물, 요거 외우기. 그리고 타고난 본성에 따라서 순성하면서 살아가기. 장자 입장으로 중요하죠. 좋아요. 세속을 초월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을 추구해야 돼. 왜? 자연의 도를 따라서 갈 거니까. 그죠?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버려야 돼. 좌망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 말했던 것처럼 좌망, 심재, 소요유라고 하는 개념어가 한자어로 박히진 않았지만 선택지에 다 쓰이고 있으니까 복습 한번 해두기. 오케이. 10번. 야, 요것도 이거 난 뭐 그래도 이 개념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잘 풀었어 라고 하는 우리 동지님들이 많을 거예요. 3점인데다가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3가지 입장이 다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이 3입장이 다 들어가서 그래서 더 난도가 조금 높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죠. 가불병의 입장이 뭔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이주민은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주해온 국가의 구성원이 돼서 주류 사회 일원으로 편입되도록 해라. 그럼 동화주의 입장이네요. 그 을하고 병은 무슨 주의인지 안 쓸래요. 왜요? 샐러드 그릇 모델. 병번은 국수 그릇 모델, 국수대전 모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을번의 경우에는 각자 고유의 맛을 지키면서 하나의 샐러드가 된다. 포인트는 다양한 문화가 대등하게 조화된다는 거야. 대등한 조화입니다. 와, 이거 정말 항상 중요했죠. 대등한 조화. 그에 비해서 병번은요. 국수가 주된 내용물이고 고명이 첨가물이에요. 여기요. 문화의 공존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주류 문화, 비주류 문화의 차이는 있어요. 이게 포인트죠. 이 개념할 때부터 우리가 강조했던 건데 병번의 경우와 갑번의 경우에는 요런 주류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점 생각해 보면서 문제 접근하면 바로 그 포인트가 선택지에서 정답과 오답을 가르고 있죠. 기억번. 더군다나 다시 한번 짚을게. 한 사람만이 긍정의 대답을 해야 돼요. 한 사람만이 긍정의 대답. 한 사람만이 긍정의 대답. 다양한 문화들은 사회 내에서 평등하게 공존해야 되냐. 이거 어떤 색깔 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보일까요? 1번에 있는 이 대등한 조화 이 부분 있죠. 별표까지 쳤으니까 눈에 팍팍 들어오죠? 이 대등한 조화와 평등한 공존이라고 하는 게 통하고 있어요. 바로 그거죠. 이 셋 중에서 대등한 조화와 평등한 공존은 을만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이 긍정의 대답을 하려면 일단 기억은 꼭 들어가 줘야 돼요. 니은번. 이주민들의 서로 다른 문화적인 정체성을 인정해야 되는가? 서로 다른 문화적인 정체성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을도 인정할 거고 병의 관점에서도 인정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만이 긍정의 대답을 하는 걸 넘어선 거죠. 그래서 니은번은 한 사람만 긍정의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니은을 빼고 가볼까요? 디귿번. 사회통합은 문화 단일성을 전제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화의 단일성을 전제로 이루어 나간다. 이거는요. 갑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포기하고 주류사회 일원으로 편입되어 버려서 문화가 단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을과 병과는 달리 갑번이 갖고 있는 특성이죠. 그래서 디귿번도 한 사람만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네 번째, 한 사회는 구심점이 되는 주류 문화가 존재해야 해? 주류 문화가 존재해야 해? 처음 얘기했었죠. 갑번의 주류 얘기하고 있고 병번의 주류 얘기하고 있죠. 사실 제시문에서도 명확히 심어줬고 개념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갑과 을이 긍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이 긍정의 대답을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리을도 빼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들어간 2번이 정답 되겠네요. 오케이. 3점짜리. 와, 굉장히 고퀄 문항이 됐죠. 잘 풀었습니다. 그럼 11번 가볼게요. 신문 칼럼 나와줬으니까 이제 조금 여유 있게 하지만 정답을 꼭 맞춰서 득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보죠. 오늘날에는 생사를 좌우하는 주요 신체 기능을 기계로 대체함으로써 심장박동, 순환, 신진대사 등을 유지시켜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됐는데 죽음의 자연적인 진행 과정을 기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거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지속시키거나 단축시키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의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인간답게 죽을 권리,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이 부분은 지금 중요한 판단 요건이고요. 나왔죠? 인간의 존엄성에는 죽어가는 사람의 존엄성도 포함돼. 예컨대 불치병 환자에게 심폐소생 장치를 연결해서 연명치료를 지속하는 것보다는 그 환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서 심폐소생 장치를 연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이거 물결무늬 이거 기억해두기. 이거 안 주겠습니다. 지저분해도 선택지 화면으로 가볼게요. 왜냐하면 이거랑 선택지랑 딱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갑니다. 기억범. 저 문제 다 풀었으니까 포인트 이렇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거요. 포인트 이거예요. 기억하고 지그새 제가 체크한 존엄성이요. 인간의 존엄성. 이거는 죽어가는 사람에게서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답게 죽을 권리, 그래서 그런 존엄성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환자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지 않는 것이 이 칼럼 입장에서는 존엄하게 대우하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생 불가능한 환자일지라도 존엄하게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 존엄한 대우가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인위적인 연장 같은 것을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제시문에 얘기했던 것처럼 심폐소생 장치를 연결하지 않는 것처럼 일부러 이 연명하는 치료를 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왜 조금 시간을 끌고 있느냐? 바로 이 니은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이죠. 적극적인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약물주의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제시문에서 얘기하는 건 적극적인 방법의 안락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서 오히려 뭐 소극적인 유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적극적인 안락사가 필요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니은 빼주는 거. 그래서 정답은 이제 깨끗이 지우고 얘기하면 기역, 디귿, 리을이 들어간 4번을 골라주면 되죠. 이렇게요. 네, 좋습니다. 12번. 갑의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라고 했어요. 사회계약 얘기 나와가지고 처음에 딱 시험지 바꾸서 한번 쭉 넘겨봤거든요. 사회계약? 사회계약론자 해가지고 국가권위의 정당성 나올래나? 아닌데? 국가권위의 정당성 이미 문제 나왔는데 뭐지? 이게 교정적정이에요. 교정적정의 두 사람으로 나왔어요. 사회계약을 이야기하면서 라고 하니까 사실 조합은 딱 떠올라. 루소하고 베카리 하겠죠. 그럼 누가 루소고 누가 베카리 할까? 갑번.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들의 생명 보존에 있는데 남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필요하다면 남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내놓아야 된다. 사형도 같은 관점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계약의 관점에서 살인자를 사형해야 하고 그것은 이 시민사회 구성원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다. 공공의 적으로서 그 살인자는 죽는 것이다. 그럼 루소죠. 그죠? 잘했어요. 그럼 을은 누군지 이제 베카리 해야죠. 사회계약의 산물인 법은 최대 다수에 의해 공유된 최대 행복의 목적에 맞춰 평가해야 돼. 그냥 공리주의적인 관점의 사회계약론을 갖고 있으면서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억제력이 낮고 잔혹함의 분복일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해하니까 법은 스스로 살인죄를 범하는 거야. 사형을 하게 된다면 살인죄를 범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 안 돼. 사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베카리야. 오케이. 그러면 1번 갑, 루소. 살인범은 생명권을 사회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약론적인 관점에서 루소가 해석하고 있는 것, 주장하고 있는 바. 2번, 살인범은 법률적인 인격체가 아닌 공공의 적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살인범은 공공의 적으로 죽는 것이다. 더 이상 법률적인 인격체가 아닌. 세 번째, 범죄 예방 효과는 형벌 타당성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정말요? 아니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형벌이 타당할까요? 타당하지 않을까요? 라는 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형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용을 했을 때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3번이 정답이네요. 고맙네요. 네 번째,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유효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사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그러한 의미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것이고, 사형의 정당성은 사회 계약의 근거에서 평가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계약론적인 관점을 기본에 깔고 있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 맞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보통 평가문항에서 19번에 나오는 그 3원형의 서로의 비판의 구도에 비하자면 그래도 깔끔하게 풀었죠. 잘했습니다. 13번. 의외로 이거 어려워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담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고요. 예술과 윤리 파트여서 여기 뭐 예전에도 보니까 좀 쉽게 나왔더라 해서 설렁설렁 보게 되면 은근히 최근에 칸트 선생님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야. 이 부분에서 칸트인 거는 캐치를 잘하죠. 바로 이 점에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아름답다고 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만족을 요구하게 돼. 이때 그는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야.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입장을 봤을 때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되, 자유가 전제돼야 되고 이기적인 욕구를 벗어나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면에서의 형식 이야기를 해요. 미의 판단 형식과 선의 판단 형식 간에는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미가 도덕성의 상징이 된다라고 설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의 판단 형식과 선의 판단 형식 간에는 유사성이 없냐? 아니다. 유사성이 있다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요, 화면 잠깐 넘겨서 4번을 볼게요. 4번에서도 형식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적 가치는 예술의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부터 도출된다라고 했는데, 미적 가치는 그 예술의 형식. 요거 역시 중요해요.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부터라고 했으니까 틀리죠. 그러면 3번, 4번에서 공통적으로 형식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가지가 틀렸다라고 하는 걸 일단 빼냈어요. 그러면 깨끗이 지우고 1번부터 설명해 볼게요. 미는 도덕과 달리 독립된 영역을 갖고 있어요. 미, 아름다움, 예술의 영역도 역시 독립된 영역을 갖고 있고, 그 미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를 초월한 보편성을 지닐 수 있다. 도덕적인 판단처럼 미적인 판단도 이해관계를 초월한 보편성을 지닐 수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앞부분에 설명했을 때처럼 자유를 전제로 하고 개인의 이기적인 욕구를 넘어서서 이해관계를 초월한 보편성을 지니고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고 똑같은 만족을 요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과 설명들이 지금 사실은 다 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적절한 것으로 정답이 돼요. 자, 아까 3번 틀린 이유 얘기했고 4번 틀린 이유 얘기했어요. 형식 이야기. 자유를 전제로 한다. 이기적인 요구를 넘어선다. 그리고 2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관계를 초월한 보편성을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갖고, 5번 미적인 즐거움은 이성에서 감성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연기교재도 나온 것 같은데요. 감성에서 이성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과 윤리에서 칸트를 가지고 문항을 내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추세를 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요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운 예술과 윤리 문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21학년도 수능 5번 요 문제 보면 칸트하고 플라톤이 같이 엮여서 나온 문제인데 복습하기 좋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계교재에도 있으니까 꼭 한번 복습해보고 수능장 가기예요. 네, 14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의사소통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규칙들이 전제돼야 되는데,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지닌 모든 주체가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 모든 주체가. 참여한 모든 사람은 모든 주장을 문제시해서 담론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 모든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자신의 생각과 욕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와, 이거 선택지로까지 나왔는데.
이런 규칙들을 준수하면서 실천적 담론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가 동의한 규범들만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어. 저 여기다가 별표하고 싶은데요. 이번 6월 모의 평가에 하버마스 나왔잖아요. 그렇게 쉽진 않았었죠. 그 부분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체크한 부분들요. 이러한 것들이 선택지화 됐는데 사실 그 근거들을 하버마스의 우리 텍스트를 다 살펴볼 수는 없어도 이런 문항의 제시문 속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거 체크하고 선택지로 가보면 규범이 정당화되려면 모든 담론 참여자가 합의해야 된다. 저 요런 얘기 해도 되죠? 이렇게 제시문하고 선택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야죠. 보죠. 모든 담론 참여자가 합의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아까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제시문 안에 있죠. 자, 볼게요.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당사자가 동의한 규범들만이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이 부분이 선택지랑 연결이 돼요. 6월 모의평가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학력평가를 보면 제시문에 있는 요소와 선택지에 있는 요소가 딱 더 정합성 있게 탁탁 연결이 되면서 복습이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 일단 들어가줘야 되고요. 니은범, 담론의 참여자는 타인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되냐. 이것도 제시문 속에서 명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모든 주장을 문제시해서 담론의 내용으로 삼을 수가 있어야 된대요. 그렇다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니은은 일단 틀린 거죠. 디귿번, 공정한 담론을 통해서 합의된 준칙은 구성력을 지닐 수 있다. 자, 이게 하버마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이렇게 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이런 준칙이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희망을 표현할 수 있느냐?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욕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제시문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네요. 그럼 니은을 빼고 기역 디귿, 리을 중에 4번을 골라내면 되죠.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15번. 이제 분배적정이 나왔습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을 한다. 벤 다이어그램이고. 보통은 분배적정이 할 때 순서도 많이 나오는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오면 이건 좀 어려워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렵게 느끼는 건 서울시 교육청 학력평가에서는 요 왈처를 지금 계속 내주고 있는데 조금씩 난도가 높아졌죠.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제 풀면서 조금 갈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갑번에서 재산 소유 민주주의 기억하죠? 물론 원초적 입장 얘기를 보면서 롤스가 이야기하는 무지배의 원초적 입장 생각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그가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든 중요한 정치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야기한다라는 점. 이거 수능 제시문에 한번 나온 적 있었고 아주 본격화되진 않았더라도 롤스의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둡시다. 1번. 정치 공동체에서 부를 전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해. 전제가 되는 것은 부당해. 왈처죠. 어떤 사회적 가치도 다른 가치로 전환되어서 다른 영역을 침해해선 안 돼. 그래서 그 다원화된 다양한 분배 기준이 존재하고 각자의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침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제를 반대하고 있는 거죠. 왈처. 최소국가는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로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고 이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해. 평번은 그래도 좀 수월하게. 노직. 조합이 복잡해요. 자, 갑과 을만의 공통입장이라고 했어요. 롤스와 왈처만의 공통입장. 롤스와 노직만의 공통입장. C번은 왈처와 노직만의 공통입장. D번은 세 사람 모두 입장이에요. 그쵸? 그래서 롤스, 왈처, 노직 세 사람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요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 왈처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죠. 왈처의 포지션이 꽤 강했어요. 이번에. 근데 그 왈처의 포지션이 강한 것을 좀 상쇄시켜주는 게
디귿번이요.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는 사물에 대한 현재의 응분의 자격을 발생시킬 수 없냐?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이라고 했는데 디귿의 C는요. 기본적으로 병의 입장으로 틀리죠. 왜요?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는 사물에 대한 현재의 응분의 자격을 창출한다. 그걸 두고 판단해야 된다. 이 역사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노직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귿의 C는 디귿 문장은 노직이 반드시 yes라고 해줘야 되는데 C는 을과 병의 공통 입장 해줘야 되는데 여기 없다라고 했으니까 노직한테 오진술로 써버렸으니까 디귿번은 일단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노직만 명확하게 이거 맞다라고 해야 되는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빼줘야 되네 라고만 판단해도 크게 한숨 돌릴 수 있는 조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아마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디귿번에서 일단 하나를 빼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왈처에게서 판단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죠. 기억번 갈게요. 재분배 정책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정의한 분배에 대한 국가의 계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게 분배정에 위배되진 않아 라고 하는 건요. 노직의 입장에선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이거 지울게요. 노직의 입장에선 아니다라고 할 것이고 롤스와 왈저 입장에서는 그 재분배 정책 시행하는 게 분배 정책에 위배되진 않아 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노직은 빠지는 것이 맞고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기억번의 A는 일단 맞네. 그 다음 니은번 부정의한 분배를 교정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거? 아니 부정의한 분배라면 그 교정을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갑과 병만의 입장이 아니라 왈저에게서도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니은번은 일단 빠지는 거죠. 오케이. 그럼 아까 디귿번 빠지는 거 얘기했고 이젠 리을번이에요. 리을번. 재산과 소득의 균등 분배가 분배정의 실현의 전제 조건은 아니야. 아유, 여기서 고맙죠. 이 세 사상가가 이야기하는 건 균등 분배는 아니죠. 그쵸? 그리고 롤스와 노직에게서는 요 불평등한 분배가 정의로운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이미 많이 나왔고요. 여기에 왈처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가를 넣어서 판단해 보더라도 넓게 이건 뭐 불평등한 분배냐 아니냐 이런 말도 쓰지 않고 균등 분배가 분배정의 실현 조건제 조건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yes 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자, 요거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볼까봐 이렇게 지우고 할게요. 그죠? 그래서 리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다가 리을이 들어간 선택지를 고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요렇게요.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디귿을 먼저 푸는 순서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물론 처음에 수험생 입장에서 교실에서 문제 풀 때는요. 기억본부터 다시 하나하나 풀었어요. 풀고 나서 자, 이 문제의 세팅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 왈처가 중요한 포지션이긴 한데 리을 선택지 고맙고 디귿 선택지에서 노직 빼주는 거 고맙고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왈처에게서 중요한 판단 요소 혹은 좀 낯설다라고 하더라도 좀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세팅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시험장에 갔을 때에도 개념 당연 중요하지만 문항 속에서 어떤 세팅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제외시켜 나가고 확실한 거 제외시켜 나가고 고민할 것을 두고 가치 있게 고민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정답을 꼭 찾아내야 되는 거. 잘 아시죠? 왈처가 들어간 문항이었어요. 평가원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서울시학력 평가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지난 경기도에서도 나왔는데 막상 수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15번 문제 클리어 해봤습니다. 16번 갈게요.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시민불복종 세 사람이에요. 심지어 보통은 롤스가 나오거나 롤스 싱어 조합이 지금 최근 트렌드인데 세 사람이 다 들어간 거죠. 갑번,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법보다 정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되고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도 불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로 입장인 것이고, 우리가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의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보고 불복종 여부를 판단해라. 이거는 연계교재도 지속적으로 나왔고 출제된 바 있는 제시문의 내용으로, 그렇죠. 싱어. 병은 개인적인 도덕원칙이나 종교적인 교설 아니고 정치 질서의 바탕에 깔려있는 공유된 정의관 롤스. 자, 이 세 조합을 두고 선택지. 시민불복종에 앞서 정부의 법 개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소로익에서 예스죠. 왜? 즉각적인 저항을 얘기하니까. 두 번째, 을. 시민불복종을 할 때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불복종이 일어나고 처벌도 감수합니다. 세 번째, 시민불복종은 효과적인 호소가 되도록 계획되어야 돼 라고 했어요.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그 시민불복종의 결과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고려한다라고 하는 그 롤스, 싱어 입장을 공통점으로 엮어서 선택지에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효과적인 호소가 되도록 계획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롤스가 생각했을 때에도 이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효과적인 호소가 되도록 어떤 합리성을 갖고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텍스트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롤스에게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시민불복종은 위법행위지만 양심적인 행위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위법적인 행위 맞아요. 그런데 양심적이냐? 소로에게서는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 행위로서 양심적인 행위도 할 수 있고, 롤스의 입장에서는 내가 양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이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한 것인지를 판단해 보는 거죠. 내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인 교설 같은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한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시민불복종은 다수결 원칙에 근거해서 행해져야 되는가? 다수결 원칙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싱어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소수의 누군가가 어떤 동물의 권리 문제나 어떤 자연보호, 환경 문제 같은 것들로 소수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그 시민불복종으로 해서 위법행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목소리가 시민불복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자, 요거 찬성하세요. 많은 사람들 다수결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5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불복종 하면서도 이 부분에서도 3번이나 이런 5번 같은 것도 좀 새로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게 이거잖아요. 개념으로 모든 항목을 다 샅샅이 외워버리거나 롤스와 싱어의 텍스트를 다 읽어서 알 수 있다라기보다는 선택지의 구성 내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것을 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남는 선택지 내에서 맞냐 틀리냐를 논리적으로 유추하는 거. 오케이. 16번 중요한 문항이었고요. 17번 갈게요. 과학과 윤리요. 기술은 우리를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나 기술에 붙들려 있고,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하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맡겨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갑사상가라고 했으니까 사상가로 치면 하이데거 입장이죠. 기술은 수단일 뿐이야.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고, 기술이 선한지 악한지는 인간이 기술로부터 무엇을 만들어내고 기술을 어디에 사용했느냐에 달려있는 거야. 야스퍼스 입장이죠. 과학기술과 윤리에서 워낙 이 파트의 조합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사상가도 여러분들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최근에 6월 모의평가, 최종 버전은 6월 모의평가도 나왔었네요. 여기에는 그래도 상대적인 관점만 찾아내면 되는데, 갑에 비해 을이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는 정도는 갑에 비해 을은 낮을 것이고, 기술에 대한 연구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하는 정도는 을이 높을 것이고,
기술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정도. 기술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은 낮을 것이고, X축이 낮고 Y축 높고 G축이 낮은 거 골라라. 그러면 리을번을 고르면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18번 문항.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해외 원조. 갑번. 원조의 대상을 친소관계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위배된다. 공리주의적인 관점과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이야기하고 물리적으로 가깝냐 뭐냐,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냐 뭐냐 자체만이 아니라 이 공리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국가나 인종에 그래서 상관없이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을 돕는 거야. 익숙하죠? 1번. 원조의 목표는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 수준을 조종하는 게 아니야. 이건 제시문에도 있지만 사실 선택지로 나와도 좋을 만큼 중요한 문장이네요.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국제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거야. 제시문 자체는 여러분 친숙할 거예요. 그럼 1번 갑. 원조는 고통 감소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실시해야 되는가? 안 되죠. 원조를 통해서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고통이 감소되는 거.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고려 없다라고 하면 틀리겠고. 두 번째, 원조는 각국의 부의 수준이 같아질 때까지 실천해야 된다. 해외 원조라고 하는 것이 싱어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각국의 부의 정말요? 세계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부의 수준이 같아질 때까지 원조를 한다. 그건 아니죠. 세 번째, 원조 대상국은 불리한 여건으로부터 고통받는 사회로 국한된다.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원조의 대상국이 되는 거. 이거 지금 롤색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정답이네요. 그러면 4번. 원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의 사용도 허용된다. 강제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예, 그 사회가 어떤 민주적인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지만 그것이 강제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노출된 바 있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말고 봐야죠. 5번째, 원조의 주체는 민주적이면서 부유한 국가로 한정되느냐라고 했는데요. 싱어의 입장에서 원조의 주체는 한 국가일 수도 있고 국제기구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절대 빈곤으로 인해서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시급하게 빨리 도와서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싱어 입장만 보더라도 민주적이면서 부유한 국가가 원조 주체가 돼야 되는 걸로 한정되느냐? 맞지 않죠. 그래서 모두 틀리고 정답 3번 정리 잘 되죠? 이렇게 19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갑, 의무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인 가치를 가져 의무와 일치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칸트 입장. 두 가지 쾌락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중 특정한 쾌락을 선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의무감과 상관없이 어느 한 쾌락을 확실히 선호한다면 그 쾌락이 더 바람직한 쾌락이야. 쾌락 전문가 이야기 나오는 딱 앞문장 읽으면서부터 질적 공리주의 이야기하는 밀이구나. 그러면 칸트와 밀을 두고요. 사례 속으로 가보죠.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에게 돈을 갚겠다는 거짓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거짓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대요. 거기에 칸트와 밀이 주는 조언이래요. 딱 나오네요.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보편화될 수 없는 준칙이에요. 그쵸? 그래서 1번이 일단 맞아요. 두 번째, 자연적인 경향성에 따라서 항상 정직해야 됨을 명심해라.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겠지만 경향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 거짓말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규칙은 보편화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경향성이 아니라 도덕 법칙에 따르는 것이고 거짓말로 인한 결과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밀은 공리주의니까 그 행위의 결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죠. 정직함은 유용성과 무관하게 도덕적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결과라고 하는 것과 유용성은 통하죠. 경험적인 결과가 유용한 것이어야 되고 그것이 쾌락, 행복, 이익과 관련된 것이니까요. 무관하다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라고 했는데 칸트가 이야기하는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타당하게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칸트에게 맞지 않겠네요. 조언, 정답은 1번. 그래서 윤리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자체에 칸트의 사상 혹은 뭐 공리주의 사상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보면 굉장히 공부할 요소가 많기는 한데 이런 사례 속에 A에게 주는 조언 문항으로 나오게 되면 그래도 좀 수월하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런 것도 놓치지 말고요. 20번 문제 가보죠.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정보사회의 윤리예요. 인터넷은 누구나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돼서 정보 격차가 발생되고 있어. 중요한 문제죠. 이 정보 격차로 인해서 불평등이 생기게 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고 정보망을 구축해야 돼. 그런데 이들이 인터넷 리터러시가 부족하다면 온라인상에 무방비로 노출돼서 사이버 범죄의 대상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 이게 바로 인터넷 리터러시죠. 이걸 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해야 해. 정보 격차 문제인 거고 통신기기와 정보망을 구축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인터넷 리터러시. 이게 정보사회 윤리 문제에서는 이게 항상 중요했겠죠. 그러면 기억번요. 스마트 기기의 보급도 필요하겠죠. 정보통신망도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보 격차가 해소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터넷 리터러시가 없게 되면 사이버 범죄의 대상이 돼버린다라고 말했으니까 기억번은 일단 틀리죠. 니은번,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면 부의 평준화가 실현됩니까?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은 지금 이 논의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다. 부의 평준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니은번 빼줄 수 있죠? 디귿번, 정보 소외 계층이 정보 이해력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정보망의 구축뿐만 아니라 인터넷 리터러시를 갖추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정보화는 사회적 약자의 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냐? 있다. 그래서 정보 격차를 줄여줘야 되고 정보 이해력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정보망이 모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디귿번과 리을만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모두 해결을 해봤는데요. 수능 보기 전에 아주 고마운 시험이었죠. 수고 많았고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보완해야 될 게 무엇인가 잘 마무리하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수능 시험장에 가기를 제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